반갑습니다. 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적어도 이제 급락을 하는 요 패턴은 넘어갔습니다. 요때도 그렇고 요 급락 패턴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콩나물, 요 콩나물 콩에 물을 주면 물은 다 흘러내려가 버리지만 콩나물이 크듯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업도 바쁘고, 그리고 과거처럼 공부를 하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이고, 그래서 이 확률 분포 요 끄트머리에 있는 이 낮은 확률인 게 요 끄트머리 밖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요겁니다. 근데 이거에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이제 앞으로의 변동은 일반적인 변동일 것이다. 이 확률, 높은 확률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요거랑 비슷한 재현이 되지 않을까.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니까. 요렇게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진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국채가 디폴트입니다. 달러로 표기된 국채를 디폴트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글쎄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 지금 미국의 어떤 러시아 제재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끊을 것이냐. 제재가 시작되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보시면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휴전을 하게 되면 그 제재가 이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단 실행되고 나면 이걸 풀 때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한 9월 정도면 어떻게든 휴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미래는 모르지만 오늘 불현듯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이란 건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한 거지 무당처럼 때려 맞추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 요렇게 버티다가 8월에 한번 고비를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회복하는 요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9월 이후로는 물가도 상당 부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7, 8, 7월은 다소 양호할 수도 있겠지만 8월은 또 통계적으로 약세니까 아직도 올해 바닥이 나왔다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이제 시장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저가 매수 들어오려면 2000선은 돼야 되니까, 2000선 깨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섣불리 비중을 늘리지도 마시고, 그리고 보유 중인 주식을 줄이지도 마시고,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이 나쁜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몸을 사리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험적인 건데, 경험적으로 많이 폭락하고 대응한 거 어떤 식으로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면 되지 않냐. 사도 별 뾰족한 게 없고 팔면 후회하고, 요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 무대응으로 넘기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지금 시기는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올리고 또 어떤 국가들은 동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올리는 게 맞느냐 동결하는 게 맞느냐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과거에 일본을 따라간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미 제로 금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로 가서 딱히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제로 금리로 간다 해서 뭐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왜냐면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경쟁이 유효 경쟁이 치열한데 중국산 제품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로 물가가 오를 것인지 인건비 금리가 낮아야 그나마 인건비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300만 원 받는데 이자가 올라가지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가 100만 원이 나간다.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거라도 적게 나가야지. 이거 올려준다? 못 올려줍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상황을 잘 인지를 했다면 한국은행에서 굳이 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그리고 물가 잡을 방법들이 또 많은데 굳이 통화 정책을 그렇게 했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뭐 화장품 사업은 이제 검토 중이라서 연말 정도 되면 조금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수가가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출이 12억이고 그러면 이제 벌크 제품을 많이 팝니다. 모텔용으로. 모텔 파는 거 벌크용 열심히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열심히 수소문 해가지고 요건 늘리고 자체적으로 쓰는 걸로 또 매출 늘리고 이러면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화장품 레시피가 있습니다. 한 27개 정도 되는데 요거 중에서 상품성 있을 만한 거 해가지고 매출을 늘린다. 이거 개발비가 안 되니까 이미 레시피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출 30억만 만들어도 영업이익이 한 15억 정도 나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 10억이라 치더라도 영업이익 15억이 꾸준히 나는 회사의 가치는 150억입니다. 300억까지. 10억 투자에 30배.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제 뭐 상장 주식으로 우리가 재미를 보려면 또 뭐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10년이 걸립니다. 물론 폭락해서 살아날 때도 있고 적당히 재밌는 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크게 2020년, 2021년 상반기처럼 크게 재미 보려면 10년이 걸리니까 그 안에 다른 걸로 우리가 또 재미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또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게 또 제 몫이니까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저는 굉장히 하고 싶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도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도 그랬지만 이게 또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엮이게 됩니다. 웰푸드팜에서도 오늘 얘기 들었는데 뭐 화장품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생산 시설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또 요렇게도 연결을 해볼 수 있고 등등 또 만들어 가기 나름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만큼 만들어지는데 실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요 쥐 손톱만큼 나오는데 그래도 손해만 안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밌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점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겉돌다 흘러내려 흡수가 안 된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근데 소화가 잘 안 됐지만 또 살은 안 빠지는 이 경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몸이 돌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한 번에 이게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하트가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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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웹푸드팜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한 10년 갖고 가시면 그래도 꽤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기 간단하게 보면 여기 피나클랜드 그 수목원에 이제 입장료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주변에 땅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웰푸드팜에서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살 거고 여기도 살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좀 높고 가운데가 낮고 그래서 여기서 전망을 보면 기가 막히다고 하는 예, 물론 근데 웰푸드팜 같은 이런 회사들도 약점이 있는 게 여름 때는 수목원을 이렇게 걷는다 더워서 안 되고 겨울엔 추워서 안 되니까 이 봄, 가을 바짝 보고 여름하고 겨울은 다른 걸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고 겨울은 눈썰매장 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 점점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저 계획관리 지역 땅이다 보니까 지가 상승도 기대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받은 그 20주의 주식이 나중에 진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수도 있어요. 예.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거나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예, 저도 요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작고, 뭐, 잘하면 한 7억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제가 한 2억이고, 5억을 이렇게 뿌리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진율이 좋으니까, 우리끼리 소비를 해도 이게 한 15억 영업이익이 난다. 그럼 굳이 뭐, 배당하면 바로 원금 다 찾아버리니까. 아니, 이걸 계속 15억씩 찍으면, 가치로는 뭐,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300억짜리? 그럼 7억이 300억이 되니까 40배가 올라갑니다. 500만 원만 넣어도 2억입니다. 물론 말은 쉽죠. 이게 뭐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로또 복권 사기 전에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아무 계좌나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고 지금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너레이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이제 반등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 보시면 RSI가 이렇게 침체가 된 적이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침체가 됐던 적이 뭐 끼케야 25 정도, 30을 깨는 침체 정도였는데 10을 깰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건 뭐 코로나 때 17 상대 강도로만 보면 12 상대 강도로만 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했다. 그러니까 뭐 서킷 브레이커 이런 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그냥 개인 심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투매할 사람들은 여기서 다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적당히 반등하면 떨어지는 21선에서 정리를 하고 뭐 다시 떨어지면 잡고 이런 게 맞는데 일반적인 종목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종목하고는 다소 틀립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얻어맞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 10년 동안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10년 동안 계속 애먹이다가 한 번 이렇게 탁 튀는데 요 한 번을 놓치면 요 10년은 허송세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먹고 빠지고 해서 이 기회를 놓친다. 결국은 그냥 몸만 축나고 후회를 하게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꽉 쥐고 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떨어지는 21선까지 도달하겠냐? 지금 이미 심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이격도 너무 크고.
적당히 조정받고 뭐 이런 형태로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주가가 내려 가지고 이제 '회사에 뭐 문제 있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사주 신탁도 지금 재개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자사주를 30억치 사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주가가 빨리 회복을 할 거고, 예,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고, 3분기는 더더욱 나올 거고, 이 지금 제노레이가 1년에 100억 이상씩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한 3-4년만 지나면 이미 이제 순자산만 1,000억이 넘어가지고 이제 중견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될 텐데, 보통 그 과정에서 진짜 괜찮은 종목들은 시총 1조를 찍습니다. 예, 그래서 한 3-4년 있다 보면 제너레이 주가가 뭐 5만 원, 6만 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근데 뭐 지금 와서 이때 팔고 이때 잡았으면 지나고 나면 눈에 환한데, 이거 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 남았으면 판다 이런 관점이면.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다. 여기서 살 심리면 여기서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림을 갖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평범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팔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팔 수 있는 거 뭐 기껏해야 이때 하루 정도였습니다. 거래량도 붙고 주가도 올랐으니까. 이런 날 한번 판다. 근데 이것도 목표가로 생각하면 15,000원만 뚫으면 신고가인데, 여기서 팔고 다시 잡아? 그 기대 수익률 감안했으면 또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1번인가 2번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저기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에서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1번을 써서 이걸 맞춥니다. 정답. 이 고민한 게 기억에서 증발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맞춘 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2번 써가지고 틀립니다. 오답. 그러면 이 오답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1번을 하려는 생각, 원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이냐 2번이냐에서 당연히 2번이라는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번을 찍었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1번 하려고 했는데 1번 찍으려고 했는데 괜히 고쳤네 어쩌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기억이 송두리째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지나간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 팔 생각도 없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새끼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팔았어. 진짜 입을 그냥 확 꼬매버리고 싶네. 이런 생각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거 불안해서 못 사겠는데 그래도 한번 사볼까 말까? 클릭을 할까 말까? 이 정도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거 진짜 사려고 했는데 잠깐 전화 온 거 받고 나서 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착각은 앞으로 대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혀 관계없는 독립적인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안 팔았더니 떨어지더라 해서 아무 관계가 똑같지 않은 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날라간다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한다고 설치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쳐내 나가야 됩니다. 불필요한 생각 안 하게. 미래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지나온 차트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물론 말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터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팔지 말라고 떠들어가지고 요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나 뭐 인터로즈도 같은 성격이고, 근데 두 종목의 반등이 시장 반등보다는 뭔가 좀 미흡한 느낌? 예, 그리고 요 제너로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가 단위에서 정석적인 게 나왔습니다. 호가 단위. 이 호가 단위가 뭐냐면, 계속 이것도 설명드려서 이미 알아 그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10,000원 이하로는 10원씩 호가가 바뀝니다. 9,990, 9,980, 9,970 이렇게 바뀌고 위로는 10,000, 10,050, 10,100 이렇게 50원씩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칸만 올라가도 50원이 올라갑니다. 0.5%가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봤자 0.1%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10,000원에서는 아래쪽에 지지가 강하고 위쪽은 열려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잘 나오는데 그걸 제너로션이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확하게 보여줄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아 이거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내릴까요? 갖고 있는데 계속 내려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왜? 내리는 기세 보니까 10,000원까지 오겠네. 이렇게 담백하게 끝내버리면 스트레스 덜 받고 그 스트레스가 다음번 매매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그 작은 나아짐이 모여서 여러분들 계좌에 그 소위 말하는 때가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계좌의 어떤 때깔이 바뀌게 되면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더 합리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바운딩 할수록 반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너루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보통의 이제 바운딩의 한계가 12,000원 정도? 12,000원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10,000원에서 반등할 거리가 있지 12,000원 아래에서 떨어진다. 그럼 반등 자체도 약할 겁니다. 예, 요런 거. 그러니까 공이 그냥 떨어져서 튕긴다. 이런 관점에서. 왜 튕기는데? 호가가 촘촘하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 예, 이마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 주가는 엉망이고 예,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스타벅스하고 갤럭시하고 또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이 액세서리를 파는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걸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냐마는 어떤 광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하고 갤럭시하고 이렇게 묻어가면서 서로 좀 이미지가 윈윈하는 예, 그런 느낌도 주니까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해가지고 온라인 쪽 약점을 보강하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오프라인 쪽도 매출이 늘어날 거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괜찮고 그래서 이마트가 굳이 지금 뭐 예, 나쁜 상황이 있지 않다. 그리고 저기 트레이더스가 계속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런데다가 그 지금 뭐 쿠팡하고 경쟁이 되겠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쿠팡보다 훨씬 더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예, 이마트하고 CJ 대한통운하고 뭐 거의 이제 뭐 도원결의 수준의 지금 사업 어떤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이 삼성 사내벤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마트 삼성그룹에서 신세계그룹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대한통운 삼성그룹에서 CJ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네들이 협업을 할 만한 예, 그런 배경은 갖추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쿠팡 쪽에서는 아니 니네들끼리 뭉쳐봤자 속빈강정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 삼각 동맹이 쿠팡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에서 쿠팡보다 네이버가 훨씬 좋고 물류에서 CJ가 훨씬 낫고 그리고 유통에서도 이마트가 낫기 때문에 다 장점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하면 예, 쿠팡은 그냥 예, 떡 바르는 완전히 발라버리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뭐 SSG닷컴
이마트 자회사로 있는 SSG닷컴이 네이버 장복에 입점해 가지고 매출이 폭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네이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이버가 혼자 이거 독식한다 이런 것만 없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이 다 삼성이니까 어느 정도 결속은 보여줄 것 같고, 그게 쿠팡한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마트는 그런 상황이면 아주 긍정적인데, 뭐 순자산이 13조 원이 넘고 이익을 내고 있고 이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3조가 안 된다. 코로나 때 주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건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주가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J제일제당 지금 하락장에서 그나마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선방을 하고 물가 상승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물가 상승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곡물가 인상이 어쨌든 마진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신선식품보다 냉동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 냉동식품이 싸니까. 그래서 미국 냉동 시장을 석권하겠다, 냉동만두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CJ제일제당에게는 좋은 환경이다. 네, 그래서 덜 빠졌고 또 회복도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대한제분, 예. 아니, 대한제강이 아니라, 대한제분입니다. 단기 낙폭이 뭐 제노레이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글쎄 꼭 뭐 요런 작용도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저하고 우리 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어떤 이탈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체 성향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고, 일부는 단타 성향도 있을 거고, 요 단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못 견디고 파셨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주가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나쁜 현상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걸 이자를 받다가 지금 13까지 내려왔다. 이건 좀 속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고점 대비 35%가 빠졌으니까.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가치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물가 상승의 환경에서는 충분히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도 갖고 있고 역량도 갖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는데 뭐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급락 패턴을 극복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삼성전자의 이 지금 과매도 상태를 보면 상대 강도입니다. 상대 강도가 17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코로나 때 삼성전자 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고 어떤 뭐 반대 매매로 곡소리가 나오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니까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나서 그때 투매하면 항상 피눈물을 흘리더라. 그때만 참으면 훨씬 낫더라. 이런 학습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나왔던 환경과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환경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근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결론도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결론의 지엽적인 어떤 화상만 보고 이게 나와야 바닥이다, 그게 아니라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런 이제 기납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로 코로나19 이후로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삼성전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주로 넘어갑니다. 지금 대형주로 넘어간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는 대형주에 신용을 썼을 것이고, 대형주가 그만큼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만큼 빠지지도 않았고, 또 불안해서 이걸 던질 만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과거의 폭락장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지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6조 원이 빠졌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6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신용잔고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역대 최고로 빠졌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그럼 끝난 거 아니냐?
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배경에서 볼 수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는 신용 물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뭐 하락을 안 한다 뿐이지 상승할 만한 동력은 없습니다. 3나노에서도 지금 삼성에서 아주 만약에 수율이 잡혔다면 아주 신나게 발표할 텐데 계속 두리뭉실 언론 플레이나 하고 넘어가는 거 보면 3나노가 만족할 만한 수율이 안 나온다. 만족할 만한 수율이 아니라 초기 수율은 보통 10% 나옵니다. 10개 생산하면 1개가 양품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20에서 30 정도로 올라오고 4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손익분기점이 보통 맞춰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80, 90이 되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2단계이지 않을까. 이거 갖고 3나노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당분간 계속 약세고 D램 전망도 좋지 않고 뭐 가상화폐도 좋지 않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깎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자체가 크고 이게 요런 변동성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올랐으니까 조금 밀렸고 이러면서 이제 뭐 믿음 없는 투자자들이 속가져 나가면서 다시 이런 과정들 밟아 나가면 결국은 이제 믿음 있는 투자자들만 남을 거고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국 시세를 낼 거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에서 마진율이 2%, 3%로 조금만 삐끗해도 망할 회사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뭐 시가총액 100조로 사기쳐가지고 시장에 돈 다 빨아버리고 그리고 전기차 뭐만 들어가면 그냥 주가 부양해가지고 거품 잔뜩 끼고 이런데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그냥 굉장히 실속 있고 또 이제 뼈대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 주가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건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조금 매력이 있지 않나 매수하는데 뭐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적은 거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하시고 뭐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있는 종목만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거래량이 하면 빵 터질 때 이때 딱 정리해주면 됩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는 어차피 내가 팔면 쭉 내려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생각조차 안 하게 되고 아니 내려가면 이거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살 걸 이런 거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쭉 가서 믿음이 이제 결실이 나올 때까지 잘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래량이 없으면 어차피 못 팔 거 이런 생각인데 거래량 많고 이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걸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진 플라임 뭐 낙폭이 컸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준으로 상대 강도가 나빴다가 기술적 반등을 한 건데 이 낙폭을 감안하면 거의 5,000원에서 3,000원이 됐으니까 고점 대비 35%.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35%씩 나옵니다. 대체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반등은 보통 요거와 요거 저점과 고점 사이 반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건 뭐 안 볼 수가 없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건재한 그나마 이유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2조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호구 잡혀가지고 파우치 안 해 이러면 그만인데 지금 파우치가 단점이 제일 많은데 그걸 또 베낄 게 없어 그걸 베껴가지고 2조 원 얻어 터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버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하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8만.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진짜 쥐어짜서 6%인데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 해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시가총액 100조를 설명하려면 영업이익 10조 원은 나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2,669억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마진율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무려 한 50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지? 한 40배. 가당키는 한 얘기냐. 거기다가 인산철 배터리 이제 막 개발한다고 하고 인산철이 이미 중국한테 밀렸고
원통형도 파나소닉이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LG는 잘해야 2024년에 양산하거나 아예 양산을 못하거나 이런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7월 달에 물량이 대거 풀리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코스피도 이미 바닥인데 혼자 뭐 잘 버틴다? 예, 국민연금이 예, 호구짓 하고 계속 받아주면 뭐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필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떨어지고 1년 후에 공모를 받았던 뭐 우리사주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또 예, 부진하고 그래서 당장도 좋지 않지만 미래도 좋지 않은 예, 주가에 거품이 너무 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예, 현대모비스는 저점을 깨긴 했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이고 한번 솟구쳤다가 2차 상승 그래도 찔끔하고 죽었다가 지금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중입니다. 자동차가 오늘 괜찮았는데 자동차가 괜찮았던 가장 큰 건 내연기관차의 어떤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 전기차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 사내하청으로 들어가 있는 그 업체들은 또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가 뭐 지금 가격이면 아주 저렴한 건데 시가총액 20조 원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 자산이 거의 2배고 실적도 거의 2배고 적정 가치에서 예, 이런 상태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예,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좋아질 거고 덜 내렸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요 매물을 만약에 여기까지 밀렸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할 때 이 매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요것만 먹으면 되니까 당장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덜 내린 게 앞으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시장이 어려운데 예, 이것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이게 8월 말은 돼야 지나갈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지나가니까 예, 기운 내시고 더 나은 시간이 있을 거다는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